많은 분들이 은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금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은은 정말 넉넉했습니다. 광산에서 계속 나왔고 가격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다가 마음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광산 신규 발표가 10년 넘게 끊겼다는 사실, 생산국들이 하나둘씩 수출을 줄이기 시작한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각 나라가 은 사용량과 보유량을 일부러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하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모든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누가 얼마나 생산하고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은 보유량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자원 정책과 귀금속 흐름을 연구해 온 박사 장혜민입니다. 사실 이 분야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조짐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5년쯤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일반 분들은 제대로 알기 어렵죠. 전문 보고서는 어렵고 뉴스는 단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판단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쓰입니다. 작년에 한 세미나에서 만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은 금보다 훨씬 많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분은 30년 전 상식으로 지금을 판단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쉬운 말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절대 평범한 흐름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처음 봅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아주 큰 간극이 될 겁니다. 알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키실 수 있지만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흐름이 전체적으로 연결됩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놓치시면 전체 그림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가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얼마 전 제 지인인 72세 강수한 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늘 금만 챙기던 분인데 갑자기 은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최근 거래처에서 은이 부족해질 거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그분은 늘 은은 많은 나라가 캐고 언제든 필요한 만큼 살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40년 넘게 장사를 하시면서 은 제품을 수없이 다뤄오셨는데 한 번도 은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셨답니다. 그런데 은값이 들썩이고 제조업에서 은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까지 들리자 당황했던 거죠. 거래처 사장님이 은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걸 직접 들으시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세계 흐름을 설명해 드리니 표정이 확 달라지셨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야기, 멕시코가 국유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알고 보니 강수한님은 집에 작은 은 장신구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동안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은수저, 결혼 기념으로 받은 은 쟁반, 애들 돌잔치 때 선물 받은 은 반지까지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까맣게 잊고 계셨답니다. 작은 습관을 바꿔 은 흐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뉴스를 챙겨보시고 가격 변동도 확인하신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판단을 다시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은이 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10년간 신규 은광산 발표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국자원정보원과 국제자원통계기관 자료를 보면 은 매장량 보고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매년 새로운 광산 발견 소식이 들렸습니다. 페루에서 발견됐다, 볼리비아에서 찾았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죠. 그런데 2015년을 기점으로 이런 발표가 뚝 끊겼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해가 갈수록 더 뚜렷해지는 걸 보면서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69세 김재원님은 늘 은은 넉넉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광산 일을 하셨던 분이라 더욱 충격이 컸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재원님은 그 후로 매달 자원 뉴스를 챙겨보기 시작했고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은 가격뿐 아니라 생산국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가격은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정책 발표는 장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은값이 오르면 반드시 단기 급등락이 따라옵니다. 2020년에도 그랬고 2023년에도 그랬습니다. 급등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면 또 급락합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은이 줄어든다는 말 어느 정도 실감되시나요?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건 생산국들의 움직임입니다. 중국이 은을 수출 제한 자원으로 포함하면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중국 상무부 발표 문서를 보면 은이 전략 자원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중국이 이제 은을 함부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국 산업에 먼저 쓰고 남는 것만 수출하겠다는 뜻이죠. 74세 윤태영님은 이 뉴스를 보고 나서야 은이 단순 금속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원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은을 그냥 장신구 정도로만 생각하셨는데 나라가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자원이라는 걸 알고 나니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윤태영님은 평생 무역업을 하신 분인데 이런 정책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분 말씀이 중국이 한번 정책을 바꾸면 전 세계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특정 국가의 정책 발표가 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멕시코 광물부 발표,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만 확인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발표가 있다고 해서 즉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발표와 실제 시장 반응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흐름 자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은을 묶어두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 군수 산업의 은 사용량이 기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방 관련 자원 사용 보고가 일부 비공개 처리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훨씬 커졌습니다. 은이 미사일, 전투기, 레이더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나 쓰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기밀이거든요. 71세 박상범님은 이런 사실을 처음 듣고 은이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은을 장식용으로만 생각하셨는데 군사 분야에서까지 이렇게 중요하게 쓰인다는 걸 알고 나니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박상범님은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신 분이라 산업용 자재에 대해 잘 아십니다. 그분 말씀이 은처럼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은 대체재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산업용 은 사용을 늘리는 기업들의 동향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전기차 회사들, 태양광 회사들, 이런 곳들이 은을 얼마나 사들이는지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기밀이라는 단어만 보고 과도한 추측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팩트 기반으로 차분하게 흐름을 읽으셔야 합니다. 산업이 은을 숨기고 쓴다면 수급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은을 담보 자산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 금융기관 발표를 보면 은 담보 활용도 증가 전망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인도는 원래 금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결혼식만 해도 금을 몇 킬로그램씩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도 담보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68세 김화진님은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은을 담보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수급이 흔들린다는 걸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다고 합니다. 인도는 인구만 해도 14억이 넘는 나라입니다. 이런 규모의 나라에서 은 수요가 늘어나면 국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충분히 예상되시죠? 김화진님은 은행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라 담보 정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아십니다. 그분 말씀이 담보로 인정되기 시작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파악하시려면 인도 경제와 연관된 은 수요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흐름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인도 금융 뉴스, 인도 정부 발표, 이런 걸 한 달에 한 번씩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정책 발표와 실제 시행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인도는 특히 정책 시행이 느린 나라입니다. 그러니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인도 규모에서 은 수요가 늘면 글로벌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중남미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은 생산국인 멕시코가 은 국유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멕시코 광물 관련 부처에서 은 정책 변경을 검토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멕시코는 세계 은 생산량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이 정도 비중을 가진 나라가 국유화를 논의한다는 건 정말 큰 사건입니다. 70세 임도균님은 이 소식을 듣고 은이 단순 상품이 아니라 나라의 전략 자산이라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다고 하십니다. 멕시코는 세계 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나라가 국유화를 논의한다는 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임도균님은 젊었을 때 중남미에서 사업을 하신 경험이 있어서 그쪽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분 말씀이 중남미 국가들이 한번 자원 국유화를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생산국의 정치 경제 이슈를 함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귀금속 흐름은 정치 변수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있는지, 정권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정치 변수는 단기간에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 정보만 보시면 위험합니다. 여러 매체의 뉴스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생산국이 은을 묶어두면 국제 가격은 과연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뿐 아니라 구리, 아연, 텅스텐 등 원자재 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원자재 지수를 보시면 최근 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두 개 자원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슈퍼사이클은 10년에서 15년 정도 지속됐습니다. 75세 조민성님은 다른 자원까지 함께 오르는 것을 보고 나서 은 상승이 단독 현상이 아니라는 걸 비로소 이해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체가 움직인다는 걸 알고 나니 훨씬 더 큰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민성님은 평생 건설업에 종사하신 분이라 자재 가격 변동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느끼십니다. 그분 말씀이 1970년대, 2000년대 초반에도 비슷한 슈퍼사이클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모든 원자재가 함께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원자재 전체 흐름을 함께 보는 시야를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음만 보시지 말고 금, 구리, 아연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모든 원자재가 동시에 움직여도 은의 변동성은 더 큽니다. 금보다 변동폭이 2배에서 3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 안정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승 흐름이 언제 멈출 거라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런 변화들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실천 전략들입니다. 첫 번째로 정보 흐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가격보다 정책 발표가 훨씬 더 큰 움직임을 만듭니다. 저도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느낀 건데 숫자보다 정책이 더 정직하게 흐름을 보여줍니다. 2020년에 제가 만난 67세 이경숙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뉴스를 열심히 보시는데 주로 가격만 확인하셨답니다. 은이 올랐다 내렸다만 체크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정책 뉴스를 함께 보시라고 권해드렸더니 몇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국 발표 하나가 가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멕시코 정치 상황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한 매체에만 의존하시면 정보가 편향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매체는 긍정적으로만 쓰고 어떤 매체는 부정적으로만 씁니다. 그래서 최소 3개 이상의 매체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월 1회 정도 주요 생산국과 소비국의 발표를 간단하게라도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충분합니다. 메모장에 간단하게 날짜와 주요 내용만 적어두세요. 6개월 정도 지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은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보고 계시나요? 두 번째로 소량씩 정기적으로 분할해서 접근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은은 변동성이 커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매수하시면 위험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 번에 큰 결정을 내렸다가 후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11년이었는데 은값이 급등하는 걸 보고 욕심이 났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넣었다가 바로 다음 달에 가격이 30%나 떨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73세 최영호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2020년에 은값이 오른다는 뉴스를 보고 급하게 큰돈을 넣으셨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가격이 뚝 떨어졌고 몇 달 동안 마음이 편치 않으셨답니다. 그 후로는 매달 조금씩 나눠서 사시기 시작했고 지금은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건 단기 급등락에 흔들리시는 겁니다. 단기 움직임에 따라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면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급등하면 사고 싶고 급락하면 팔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대로 움직이면 항상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작은 단위로 접근하시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정해놓고 꾸준히 분할 매수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세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무조건 그 금액만큼만 사세요.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한 번에 사는 방식과 나눠서 사는 방식 중 어떤 게 더 편하실 것 같으세요? 세 번째는 장기 흐름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관점을 가지시는 겁니다. 은은 산업용 비중이 커서 장기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전기차, 태양광, 의료 장비 등 현대 산업 전반에서 은이 빠지면 제품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이 약 30g에서 50g 정도 됩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에도 20g 정도 들어갑니다. 69세 정미선님은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분은 은이 장식용으로만 쓰인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산업용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걸 알고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하셨답니다. 정미선님은 그 후로 전기차 판매량 뉴스, 태양광 설치량 뉴스를 함께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기 뉴스에 과잉 반응하시는 걸 봅니다. 오늘 가격이 올랐다고 기뻐하시고 내일 떨어졌다고 걱정하시고 이렇게 일희일비하시면 정작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뉴스 하나에 일희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관점은 최소 2년에서 5년 정도의 시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물론 당장 내일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큰 방향입니다. 2025년보다는 2030년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은을 단기와 장기 중 어느 쪽으로 보고 계셨나요? 네 번째로 가정 내 자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안에 있는 장신구나 오래된 제품에 은이 포함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도 집에서 은 제품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신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71세 한명숙님은 이사 준비하다가 어머니 유품에서 은수저 세트를 발견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서랍에 넣어두고 잊고 계셨던 겁니다. 감정을 받아보니 순도가 꽤 높은 은이었고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님은 그걸 계기로 집안을 샅샅이 뒤지셨는데 은도금된 제품들까지 합치니 꽤 많았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감정 없이 임의로 처분하시면 나중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은도금과 순은은 가치가 천지 차이입니다. 꼭 전문가 감정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먼저 은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고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정말 유용합니다. 사진 찍어 두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제 어디서 받은 건지, 순도가 어떤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메모해 두세요. 혹시 집에 은 제품 한번 챙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원자재 흐름을 통합해서 관찰하시는 시야를 가지시는 겁니다.
자원 슈퍼사이클은 단독 금속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금 오르면 은도 따라가고 구리 오르면 다른 금속들도 움직입니다. 이건 서로 연결된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68세 송재훈님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은만 보셨는데 이제는 금, 구리, 팔라듐까지 함께 보십니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송재훈님은 매달 엑셀로 각 금속의 가격을 기록하시는데 그래프로 그려보니 패턴이 명확하게 보인답니다. 그런데 음만 보고 판단하시면 이런 큰 흐름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 구리, 아연 같은 다른 금속들의 움직임도 함께 비교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월별 가격 추이만 비교해 보셔도 흐름이 보입니다. 인터넷에 원자재 가격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래프로 다 나옵니다. 여러 자원이 함께 오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섯 번째로 생산국 변화를 하나의 지표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멕시코와 중국의 정책 변화는 국제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두 나라만 잘 지켜보셔도 전체 흐름의 절반은 읽으실 수 있습니다. 74세 박동진님은 이 방법을 쓰시면서 투자 타이밍을 정말 잘 잡으셨습니다. 중국이 수출 제한 발표를 준비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미리 조금씩 사 모으셨고 실제로 발표가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올랐을 때 안정적으로 대응하셨답니다. 박동진님은 평생 신문을 빠짐없이 읽으신 분이라 정보 수집에 누구보다 능하십니다. 다만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정책 발표와 실제 효과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발표 나자마자 가격이 튀는 경우도 있지만 몇 달 후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국 발표가 나올 때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게 어떤 의도로 나온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인지 실제 수급 문제인지 국제 협상용인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산국 움직임이 은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느끼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실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은 넉넉하게 공급되는 금속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세계 곳곳에서 수급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은이 넘쳐난다는 막연한 믿음이었고 올바른 관점은 은을 가꾸기 전략 자원처럼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생산국의 수출 제한, 산업용 수요 증가, 군수 분야의 기밀 관리, 인도와 멕시코의 정책 변화까지 어느 것 하나 가벼운 흐름이 아닙니다. 신규 은광산 발표가 10년 넘게 끊긴 것도, 중국이 은을 전략 자원군으로 명시한 것도, 미국이 군수 분야 은 사용량을 기밀로 관리하는 것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은이 더 이상 흔한 금속이 아니라 각국이 확보하려는 핵심 자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30년 전만 해도 은은 정말 넉넉했습니다. 누구든 원하면 살 수 있었고 공급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도가 은 담보 정책을 준비하는 것도 멕시코가 국유화를 논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슈퍼사이클 진입은 이 모든 움직임이 단독이 아니라 전체 자원 시장의 변화라는 걸 보여줍니다. 금, 구리, 아연, 텅스텐 모두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자원 부족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아무 준비 없이 지나가시면 은을 바라보는 중요한 기회를 잃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흐름을 알고 차분히 접근하시면
앞으로의 자원 변화 속에서 불안함보다 안정감을 훨씬 더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가격 변동에 휘둘려서 손해를 보실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키우실 수 있습니다. 72세 강수한님처럼 작은 습관 하나로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68세 김화진님처럼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서 안정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생산국과 주요 정책 발표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뉴스 몇 개만 훑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멕시코 광물부 발표, 인도 금융기관 뉴스 이런 걸 월 1회만 체크하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날짜와 핵심 내용 한 줄만 적어두세요. 6개월만 하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몇 년 후에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준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알고 준비한 사람은 안정적으로 대응하지만 모르고 지나친 사람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 외에도 앞으로 주목해야 할 다른 자원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리, 리튬, 히토류 같은 자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나라들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지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전기차 시대에 필수적인 리튬이 왜 중요한지, 히토류를 중국이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구리 가격이 왜 계속 오르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듣고 어떤 점이 가장 새롭게 느껴지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